일단은 ETF의 기본 개념 자체가 그 줄임말 자체가 Exchange Traded Fund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라는 범주는 똑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펀드고 공모 펀드도 펀드고 사모 펀드도 다 펀드. 펀드라는 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는 이게 뭐 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도 매우 부족했고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자가 옛날에는 뭐 신탁사 3사밖에 없고 뭐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옛날 뭐 100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구조가 점점 더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면서 이제 펀드라는 구조보다 개인 주식을 투자하는 구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펀드라는 건데 펀드가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치투게더 공모 펀드를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회사에 찾아오든지 어디서든 환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에 뭐 한 1억 정도를 투자해 놨다고 예를 들면은 환매하는 거는 이 1억짜리 보물상자에 막 이것저것 다 넣어놨는데 포트폴리오로 주식을 넣어놨는데 얘를 다 팔아서 1억으로 바꾼 다음에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ETF는 이 1억짜리 지금의 가치로 1억짜리 보물상자를 딴 사람한테 1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가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 보석을 하나하나 꺼내서 팔아야 되는 시간, 보석함을 또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시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고 시계 거래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호흡이 어떻게 보면 빨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즘 핫했던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네. 엔비디아가 결국 테마로 굳이 따지자면 뭔가 AI나 네. 반도체? AI죠, AI. 네. 딱 AI. 네. AI 분야로 딱 들어가는 것보다 네. AI 테마를 가진 ETF가 정말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ETF를 사느니 그냥 엔비디아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왜 굳이 ETF를 선택해야 되지? 라는 혹시 그런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면 굉장히 좋거든요. 1등이 너무 명확하고 이 산업을 얘가 다 먹을 게 너무 명확하면 당연히 그 종목 사는 게 맞아요. 거래 비용을 생각했을 때도. 근데 세상에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아무리 독점 비즈니스여도 그런 경우는 정부가 누르거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산업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기 판매 가격을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올리지 마. 이렇게 다 통제를 하잖아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독점이라는 게 반드시 또 그렇게 흘러가진 않거든요. 독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항상 태클을 걸고 독점은 위험하니까 그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딱 나오는 산업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액티브 매니저들이 들어가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의 분석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지금 혹시 그리고 답이 나왔지만 얘가 적정 가치보다 너무나 높게 거래되고 있다면 지금 사는 건 여전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가격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라는 형태로 매니저가 그 앞에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령 뭐 저나 네. 뭐 회사를 네. 다니는 뭐 일반적인 직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어쨌든 그 시간에 내가 계속 차트를 보고 있거나 네. 분석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사람들에게 되게 적합한 상품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게 단순하게 답을 딱 내리고 가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투자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묻지마식으로 이 펀드 무조건 좋습니다. 우리 이거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저희는 절대 안 하는 것 자체도 그 펀드 전체에 지나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 뭐 적정 비중이라는 것들이 다 있고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판단의 오류들을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또 상대 비교를 하고. 네.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또 자기의 기준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 투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업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다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액티브하게 해줄 수 있는 펀드에 좀 맡기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패시브 펀드, 뭐 액티브 펀드,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라고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를 좀 쓰면 되는데 사실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패시브는 수동적인 거고 액티브는 그 능동적인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상은 어떤 특정한 그 비교 지수 혹은 추종 지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수라는 거는 계산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딱 그 투자 비중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같은 지수는 삼성전자나 뭐 그런 이제 상위 시가총액 기업들의 유동 비율에 따라서 얘네들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시가총액의 규모에 따라서 랭킹이 나오고 그 규모에 맞는 비중을 딱 지수 비중으로 정해 놓거든요. 그러면은 패시브 ETF들,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들은 그 지수 비중이 나온 대로만 사면 돼요. 패시브 ETF에서. 그러니까 답지를 딱 갖다 놓고 그대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지를 갖다 놨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뭐 매니저들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매니저들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수의 펀드들을 그러니까 현금 관리도 하고 비중이 지수에서 바뀌었을 때 관리해주고 종목들 이슈 생겼을 때 관리해주고 하는 거니까 투자 가치 판단의 영역보다는 이런 관리의 영역이 좀 더 커지는 게 패시브 매니저의 특징이죠. 근데 액티브 매니저들은 이런 지수 비중은 상관없고 좋은 기업, 적정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사서 올라가는 거를 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액티브와 패시브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과거부터 이제 패시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항상 얘기해왔던 거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표 패시브 지수들은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기업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지수 내에서의 비중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200 같은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적정 가치로 계속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떨어질 위험도 올라간다는 것랑 똑같잖아요. 왜냐면 얘가 그에 맞는 기업 이익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오버슈팅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패시브 펀드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 사요. 그러면서 계속 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가치 투자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죠. 적정 가치를 바라본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좋아해서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시브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계속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도 네.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면 네.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생각을 해야겠어요. 내가 패시브 펀드에 뭔가 가입을 해거나 뭔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네.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 사실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찌됐건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지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코스피 200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과도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에요, 사실. 지수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라는 건 2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의 기업의 방향성이 합쳐져서 어디로 갈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냐를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더 성장할 건가 아니면 더 내려갈 건데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인 이 가격은 적절한가 라는 변수가 들어가면 이건 진짜 복잡계인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 단위에서 오를 거야 내릴 거야를 저희가 말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 복잡계를 너무나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설명 불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개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액티브 ETF의 장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액티브 ETF의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패시브도 지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 테마형 지수도 많고 다양한 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수 안에서 적정 가치에 대한 고민을 세게 하지 않는다. 사실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룰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단점인데 액티브에서는 그 고민을 매니저들이 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테마라고 해요.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온갖 걸 다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대장장에서 얘기했듯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이 있을 수 있고 2차 전지라는 건 밸류체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산업이 지금은 좋아지는 구간일 수 있고 어떤 특정 기업이 그걸 또 다 먹는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 중심으로 비중을 모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근데 여기까지 다 뿌려놓으면 사실 산업은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합쳐놓은 지수는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성장하는 애에다가는 10% 사놨고 동일 비중으로 만약 투자한다면 한 5개가 있는데 20%씩 투자해놨어요. 근데 얘 하나가 1등이에요. 얘가 다 먹어. 얘가 100% 성장해요. 뭐 기업 가치가. 나머지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80%는 반토막이 나고 20%만 100% 올랐다는 거잖아요. 합산해보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산업은 얘로 인해서 성장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투자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패시브는 이런 것들을 종목 단위로 해놓고 뭐 비중을 그냥 바꿔가는 정도일 수 있고요. 네, 비중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일 비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한 번의 필터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액티브하게 아예 그러니까 이건 필터링 수준이 아니라 저희처럼 아예 액티브하게 고르는 차원의 거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용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운용사가 어떤 판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이냐 그러니까 사실 그 후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용력 당연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운용사가 그 운용력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운용력은 운용사와 투자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계속 검증하면서 가느냐 아니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용사를 잘 골라야 되고 운용력도 당연히 잘 골라야 되는 거죠. 피터는 저희 액티브 ETF 네. 처음 네. 할 때부터 네.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ETF를? 제가 출시했죠. 아예 출시를 네, 하신 네, 거예요? 네. 제가 아예 이 아이디어 자체를 회사에 얘기를 했고 아 진짜요? 네. 왜요? 왜 이거를? 요게 이제 아마 그 저희 초기의 영상에 그때 있었다는 게 이런 네. 건데 왜냐하면 패시브 ETF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를 추종하지 않고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투자와 전혀 맞지 않고 고객들이 해야 되는 투자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부작용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하나에 추종하는 ETF 자금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얘네들이 근데 뭐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올라갔을 때 더 사서 더 끌어올리고 혹은 내려갈 때 더 패대기 치고 이런 현상이 웩도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강아지 꼬리가 너무 커가지고 꼬리를 흔들었더니 몸통이 움직이는 거죠. 몸통은 가치인 건데 가격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가격이 한번 휘청이거나 수급이 한번 휘청이면 가치와 상관없이 왜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니까 ETF 시장은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액티브 ETF라는 시장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운용해왔던 리치투게더라는 펀드, 액티브 공모 펀드의 유형을 ETF 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그 기준 완화가 생겼고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추종 지수를 반드시 따라가는 패시브 유형만 있다가 비교 지수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얘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0.7 이상을 만족하면 괜찮은 조금 더 유연해진 액티브 ETF가 가능하도록 2021년 사실 2020년 말부터인데 2021년 5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졌어요. 제가 이제 2020년에 그게 된다라는 거를 뉴스로 접하고 이거는 우리가 갈 만한 영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하는 거냐, 시장에 필요한 거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기준에 다 부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거죠. ETF 시장에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면서 충분히 고객들이랑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또 리서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계 운용사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의 운용 철학과 운용 방식을. ETF 비즈니스는 그냥 이제 뭐 했으니까 인볼브 돼서 뭐 처음부터 운용했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를 진짜 에셋 플러스 액티브 ETF의
아빠? 아버지? 그래도 피터가 생각하기에 의 하우스랑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예, 그렇죠. 사실 동일한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하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공모펀드는 투자 종목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그래요? 이제 투자자들이 요청해서 받으실 수는 있고 탑 10 종목 같은 경우 운용 보고서 같은 데 들어가고 그렇게 나가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시일이 좀 지난 것들이죠. 그게 항상 공개돼서 딱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근데 ETF는 다 공개돼 있어요. 그냥 오늘의 비중이 다 나와 있어요. 매일 네. 일간으로. 네, MTS에서 그냥 볼 수 있어요.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니저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이죠. 저희는 굉장히 한 ETF나 한 펀드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를 다룬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맞아요. 네, 테마를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까 다양한 테마가 혼재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게 좀 중심이 될 때도 있고 그게 또 바뀔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얘기하시니까 비즈니스 모델하고 테마랑은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대장장이로 얘기하면 좀 더 쉬운데 아까 얘기했던 테마들을 좀 정리해 보면 2차 전지, AI, 방산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2차 전지를 우리가 대장장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었는데 이게 2차 전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전체에 있는 기업들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혹은 뭐 여기서 양극재 기업만 넣건 셀 기업만 넣건 해가지고 테마로 여러 가지 펀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들의 역학구도 변화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 알아서 투자하세요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커질지를. 근데 저희는 2차 전지가 더 큰 좋은 지금 현재 매력이 있는 시장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건 주가 수익률이니까. 가치보다 가격이 더 싼지를 판단하고 AI가 가치보다 가격이 더 싼지를 판단하고 방산이 가치보다 가격이 더 싼지를 판단해서 그 중에서 또 대장장의 관점에서 바게닝 파워가 넘어가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방산의 몇 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AI의 몇 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의 몇 퍼센트 비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년간의 펀드를 만들려면 2차 전지가 됐든 AI가 됐든 방산이 됐든 앞으로 뭐 전력기기가 됐든 인류가 사는 한은 어떤 성장하는 테마라는 건 항상 존재할 거니까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건 항상 존재할 거고 기업은 존재할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대장장이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플랫폼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영에이지들이 또 반응하는 그런 산업 기업에 선택을 하고 다이나믹 시니어들이 반응하는 소비재들을 또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다른 거죠 펀드에. 그래서 사실 그 질문 중에 있었지만 월간 운용 보고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주목하는 변화는 이런 거고 이러한 이유로 비중을 늘렸고 비중을 줄였어 라는 얘기들을 계속 소통을 함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그 투자의 철학대로 계속 운용을 하고 있네. 또 그리고 거기에 더 더해서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를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잠깐씩만 주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뉴스처럼 보실 건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냉철하게 또 기업의 가치와 함께 변동되는 거니까 월간 운용 보고 한다고 해서 이거 보고 갑자기 우리 ETF 엄청 사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실수도 얘기하게 됨으로써 뭐 이거를 흠집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신뢰가 있는 거죠.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가야 된다라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업 운영 철학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인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객들한테 우리의 고객들한테는 적어도 이게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도 얻는 것이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ETF에 대해서 좀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기초적인 내용부터 뭐 저희가 생각하는 ETF의 운용, 펀드의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어떤 펀드를 투자하시든 우리 회사의 펀드를 투자하실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펀드를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그 펀드의 운용 철학은 무엇인지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운용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점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나는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 운용 철학과 조금 더 동행하고 싶구나 아니구나라는 판단은 개인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거를 자산관리사나 뭐 다른 분들한테 맡기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뭐 수익률이 안 좋아지거나 좀 부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조금씩 길러 나가야 되는데 마침 저희가 항상 소통을 하니까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느껴보시고 소통을 해보시면서 여기 스타일은 나랑 이렇게 맞는구나, 저기 스타일은 나랑 이렇게 또 안 맞는구나, 이런 거를 좀 항상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월간 운용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생각해 볼 거리들은 굉장히 사실 고민 많이 하고 그 전달드리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달에 좀 중요한 이슈였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사실 답이 없는 영역이기도 한 거죠. 제가 많이 드리는 질문들은. 그 답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답을 어렴풋이라도 잡을 수 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위에 그 상상력의 재료가 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종목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는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근거가 항상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고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는 사실 언제든지 또 뭐 댓글이든 저희한테 주시는 메일이든 보내주시면 저희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또 답을 드릴 테니까 계속 좀 그런 소통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